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11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17%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19%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크게 하락하거나 크게 상승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증시가 뭔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장 초반보다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더 증시가 상승 방향으로 치고 올라갔지만 뭔가 의미 있게 올라가지는 못했고요. 일단 오늘은 내일 이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옵션 만기일 전날에는 아무래도 옵션 만기에 대한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충분히 좀 받을 수도 있고요. 그 이번 달은 이제 MSCI 리밸런싱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5월 13일에 그 리밸런싱 되는 종목이 발표가 되는데요. 네,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그런 모건 스탠리, JP 모건 이런 외국계 증권사들이 그 비율에 맞춰서 아마 네, 그렇게 좀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향도 좀 있고, 네, 지금은 증시가 뭐 크게 방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좀, 변동성이 크다. 네, 지금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계속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뭐 그런 박스권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네, 천천히 접근을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코스피 각각 2,900억 매도, 900억 정도 매도했고요. 네, 코스닥은 기간이 이제 9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뭐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바닥 라인 계속 네, 이탈한 채로 유지를 좀 하고 있고요. 오늘도 추가 하락 하려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좀 부합으로 마무리하면서 조금 받쳐 올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네, 아직까지 바닥 라인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좋지 않은 형태가 나왔습니다. 사실 5일선, 21선, 61선이 점점 벌어지면서 네, 주가가 하락하는 아주 좋지 않은 패턴이 나왔고요. 전형적인 추가 하락에 대한 그런 신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코스피에 대한 그런 움직임이 추후에도 좀 좋지 않을 수가 있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살펴보면서 계속 네, 지켜보더라고요. 거래량도 좀 증가를 하면서 치고 가는 듯 하면서도 네, 결국엔 거래량이 다시 한번 줄어들면서 좀 증시가 빠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옵션 만기일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옵션 만기일 이후에 이제 새로운 장이 열렸을 때 네,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그런 것들 좀 살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네, 코스피의 월봉 지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코스피뿐만이 아니고 나스닥 뭐 이제 뭐 암호화폐 이런 모든 그런 자산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무 주식만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지금은 투자처가 조금 모두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기관 투자자 네, 900억 정도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2,800억, 2,9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일 매도가 쏟아지면서 네,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특히 코스피에서 양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맞게 네, 지수도 네, 약세를 보이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보시면은 네,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바닥 라인 근처에서 양봉을 하나 띄우긴 했습니다만 크게 좋은 패턴은 아니고요. 네, 5일선, 61선, 21선 모두 좀 벌어지면서 떨어지는 좀 위험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오른 만큼 하락폭도 깊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라간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내려간다고 좀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분하게 이런 흐름 자체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월봉도 마찬가지 이렇게 조금 떨어지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증시의 방향을 어떻게 간다, 어떻게 간다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은 그런 글로벌 증시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이 투자자가 좀 계속 움직이고 있는 형태다 보니까 지금 하루하루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확전이 되어서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것도 일단은 이제 다들 이제 방향은 정해졌죠. 금리를 인상을 하는 방향 그리고 빅스텝으로 가는 방향으로 정해졌고 네, 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폭이 생각보다 낮아질 경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증시가 긍정적으로 반전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
종목들 이외에는 사실 뭐 크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없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코로나 봉쇄 사태, 네, 그런 것들도 일단 그 코로나 봉쇄 사태가 완화가 되기는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오미크론이라든지 그런 코로나 변이가 지금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쉽사리 방역으로 네, 막는다고 해서 좀 없어지기가 쉽지 않았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선진 국가들 포함해서 미리 이제 코로나가 크게 유행했던 국가들도 올 하반기에 다시 재유행을 한다라는 얘기가 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불확실성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상당히 이제 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상승을 기대할 만한 그런 좋은 소식은 딱히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투자를 정말 잘못했을 때 좀 돈을 잃기 쉬운 그런 시장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돈을 벌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여차하면 그냥 주식을 쉬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투자를 좀 쉬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굳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이제 그런 하락장이라든지 좀 하락이 있어도 충분히 버틸 만한 종목들, 네, 고배당주 종목들, 실적이 좀 오랫동안 꾸준히 유지되어 오던 그런 종목들, 혹은 아니면은 성장성이 이제 시작되어서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실체가 없는 그런 소스로 올랐던 종목들은 금방 이런 시장에서 시장성이 좋지 않고 투자자가 빠졌을 경우에는 쭉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네, 특히 바이오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죠. 그래서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하반기 정도에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한다고 했을 때 반짝 또 상승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 종목도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제 사이클이 돌아왔을 때는 다시 한번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네, 전체적인 시장이 빠지고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이 좋지 않아 보이고요. 환율 자체가 계속 올라가면서 월봉 자체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꼬리가 달리기는커녕 계속 위로 치솟고 있고요. 1,300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환율이.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의 돈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주식 가치도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것이, 그런 지표가 하나가 딱 기준으로 삼고 딱 요 환율이 떨어지면 어떻다,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다가 아니고 지금 여러 지표들이 좀 상반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투자자들도 좀 혼란스러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한 부작용, 네,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그 돈에 대한 부작용들이죠. 물가가 급하게 올라가 버리고 이 질병이라는 것들이 유행을 해버리니까 돈을 풀어도 그 돈을 풀었던 것이 위험 자산으로만 들어가고, 사실 실물 경제에는 네,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돈이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부작용이 생긴 거고요. 급하게 이제 또 돈을 회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전쟁과 같은 그런 불확실성이 생기면서 또 이제 경제 성장률이 또 떨어지는 네, 그런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 입장에서도 시장을 분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은 사실 올라갈 요인보다는 내려갈 요인이 더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돌다리도 이제 두드려보고 건너자라는 그런 말이 딱 지금 상황이 적절한 것 같고요. 지금은 조심해서 나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불안한 시장이다. 그래서 뭐 미국 증시, 유럽 증시 좀 많이 내렸어도 상승을 지금 시원시원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올라가면 더 떨어지고 좀 올라가면 더 떨어지고, 특히 미국 주식 좀 그런 이제 레버리지에 투자하신 분들은 크게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하면서 네, 지금은 네, 수익을 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산을 방어하는 데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04%, 거의 뭐 3%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많이 급등만 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앞에 또 증시 얘기를 좀 많이 드렸고요. 네,
지금은 종목보다도 증시에 대한 그런 흐름 자체, 증시에 대한 좋지 않은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종목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길게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는 굳이 수익을 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만큼 좀 천천히 한번 투자를 해보자라고 마무리를 하면서 종목 리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350원 하락해서 1.7% 하락했고요. 21,1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도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해서 최근에 크게 재미를 못 보고 있습니다. 좀 어렵게 올라갔던 상승분을 그대로 이제 떨어뜨리고 오늘도 좀 하락을 하면서 지금 또 우리 단기 박스권의 그 바닥 라인까지 좀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시간의 거래 같은 경우는 22,000원으로 뭐 조금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지만 거래량 자체는 뭐 크게 의미가 없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1거래량이 330만 주. 그래서 계속해서 거래량이 죽은 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상승을 하나 하락을 하나 크게 의미가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11일이었고 5월 12일은 목요일, 둘째 주 목요일이고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장 마지막까지 좀 변동성이 있게 진행이 될 것 같고 그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부터는 이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5월 13일에는 반기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는 날이고요. 그래서 반기 리밸런싱이 되는 그 종목이 발표가 될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현대중공업이 유일하게 편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따로 종목을 MSCI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드리지 않았는데 일단은 반기 리밸런싱이 5월 그리고 11월에 있는데 리밸런싱 중에는 크게 해당한다. 그래서 모건스탠리라든지 그런 JP모건이 그 리밸런싱 비율에 따라서 아마 종목에 대한 그 비중을 좀 조절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이번 주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그 옵션 만기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시장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또 이렇게 하락하면서 마무리했고 나머지 이제 오늘 원전 종목들 모두 좀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 위주로 좀 크게 하락을 했고요. 우진 같은 이런 종목들도 지금 이틀 연속 좀 하락을 하면서 첫날 이제 상승을 했던 그 상승분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반납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한전기술도 꽤나 이제 반등을 강하게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틀 연속 10%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상승분에 대해서 모두 뺐고요. 그래서 이런 하락분이 사실 뭐 원전 종목이 좋지 않아서 내렸다라기보다는 일단은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도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테마 그런 급하게 올라갔던 종목 위주로 좀 하락을 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중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크게 많이 올라갔지 못했었기 때문에 하락폭도 크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제죠.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식을 했고 원전에 대해서 강조를 좀 했는데 그런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또 원전 관련 종목들이 그날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또 이제 모순되는 움직임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원전 종목이 모두 선반영이 되어서 떨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정책이 시작이 되고 그런 원전 시장이 커지는 초입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하락에 대해서 뭐 크게 우리가 관심을 두고 거기에 무게를 둘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락이 좀 기분 나쁘긴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은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매일매일 이제 좀, 지금 천천히 봐야 된다, 길게 봐야 된다라는 말이 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1년 동안 지금 주가가 좀 횡보를 하면서 사실 크게 오르지도 못했고 하락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좀 지겨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는. 그래서 뭐 재작년부터 혹은 제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이제 크게 좀 올라갔던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 사실 올해라든지 작년 말부터 좀 보기 시작했던 분들은 상승보다는 좀 횡보하는 그런 흐름을 좀 많이 보았기 때문에 조금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장 분위기가 원체 좋지 않다 보니까 좀 이런 식으로 힘이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분명히 이제 원전 관련해서는 좀 움직임이 한번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그냥 차트로만 분석을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근거들을 여러 가지를 좀 짜집기를 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외에도 다른 모든 종목들, 웬만한 대형 종목들은 대부분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몇 개를 봐놓긴 했는데 확실히 거기에 대해서도 이유가 있어서 좀 특정하게 강하게 움직이기도 했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간 뒤로 좀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무리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바닥 라인, 단기 바닥 라인에서 다시 한번 이 주가가, 횡보를 좀 하고 있고요. 거기, 바닥 라인 정도를 오늘 또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평선들은 모두 모여있는 구간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 바닥 라인을 깨고 추가적으로 뚝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좀 좋지 않은 모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 21선이 아래로 꺾이지 않은 채로 그대로 이제 주가를 좀 받치면서 위로 밀어준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웬만하면 이 양운선 좀 지켜주면서 좀 흐름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옵션 만기일에 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양봉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반등을 시켜주면서 오른쪽 기둥을 좀 세우면서 이 박스권 상단으로 다시 한번 주가를 밀어넣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거래량이 계속 죽어 있기 때문에 그 거래량이 한번 터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일단 내일은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큰 움직임을 기대하기보다는 잘 넘기고 네. 그 다음부터 계속 주목을 해서 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평선들이 모인 지점에서는 분명히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좀 양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되었는데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자, 월봉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좀 죽은 채로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둘째 주까지도 지금 큰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고요. 네, 5월 셋째 주부터는 좀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는 이제 어제, 엊그제 좀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고 투자자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 16만 주 정도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54만 주 정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양매도가 또 나왔고요.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사실은 매수를 계속 이어간다, 매도를 계속 이어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지금 코스피 전체, 코스닥 전체에서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는 평소에 많이 매도를 하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매도량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네, 계속 매도를 좀 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도 최근에는 이제 다시 한번 요 며칠은 또 매도를 하면서 매도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 금융 투자자 72,000주, 연기금 투자자가 이제 75,000주 또 매도하면서 아무래도 또 옵션 만기일까지 매도를 계속 이어갈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옵션 만기일 가까이 되어서 이렇게 또 매도 물량을 정리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옵션 만기일까지 매도 포지션을 잡다가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옵션 만기일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전 4월 달에 옵션 만기일 때도 연기금 투자자가 매도 물량을 쏟아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서도 네, 3월 옵션 만기일이었나요? 그때도 네, 옵션 만기일 때 이렇게 매도 물량을 쏟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연기금 투자자의 매매 패턴이 옵션 만기일 근처에서 이렇게 매도 물량을 좀 내뱉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이렇게 매도 물량을 내뱉으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옵션 만기일 가까이 가서 매도 물량을 쏟을 때 이미 이전에 매수를 미리 해놨기 때문에 크게 그 매수 매도가 차이가 나지 않고 보합 수준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은 5월달 옵션 만기일 다음에는 어떤 패턴으로 진행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투자자들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한번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내일 장을 한번 보면 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트는 이 정도로 보고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 보겠습니다. 네, 오늘자로 네, 오늘은 2,200만 주 정도로 공매도 잔고가 이렇게 늘어났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좀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계속 언제까지 늘어나는지는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거래량도 최근에 대비해서는 조금 늘어나서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은. 그래서 옵션 만기일 가까이 가서 또 이제 이 공매도 거래가 활발해지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옵션 만기일 때 장종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매도 그 패턴,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어떻게 교환을 하는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잔고는 뭐 특별히 볼 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대차 잔고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차 잔고는 오늘 크게 변화 없었습니다. 체결 27만 주, 상환 17만 주 정도 해서 그냥 10만 주 정도가 늘었고요. 2,630만 주 정도로 대차 잔고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매도 잔고도 조금씩 뭐 변화가 있어서 조금씩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지만 대차 잔고는 뭐 크게 뭐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우리가 의미를 둘 만큼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추적 물량은 오늘 54만 주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당일 물량도 56만 주 정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뭐 매도 물량은 조금 이렇게 더 늘었지만 최근에 매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9%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보유를.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에서 좀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거래원을 좀 보시게 되면 또 이제 모관서울이라든지 JP모간이 또 매도 포지션에서 자주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최근 뭐 10일, 20일 정도, 이 정도 집계를 했을 때는 또 JP모간 쪽과 모관서울에서 또 이렇게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 이제 5월 달에 5월 13일까지 리밸런싱이 있죠. MSCI 리밸런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모관서울이라든지 JP모간 쪽에서 뭐 비중 조절을 하는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 매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 리밸런싱에 앞서서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것인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그런 흐름 때문에 지금 조금 눌러지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매수 세력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조그마한 매도 물량에도 주가가 힘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수 물량이 지금으로서 거래량을 좀 터뜨리면서 한번 붙어준다면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차 잔고까지 다 확인을 했고요. 오늘 소식은 이 정도로 전달드리고 이제 다른 이제 소식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신한울 3, 4, 5기 2025년에 착공을 추진한다. 그래서 올해 정책 방향에 반영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인수위 대통령직 인수위가 이제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에 착공 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착공이 빠르진 않거든요. 근데 2025년 착공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2022년 중반기고요. 여기서 3년 뒤에 착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미 그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그 기자재는 이제 매몰 비용을 회수를 했을 거고요. 선제작에 들어갔던 것을 이제 뭐 그게 완성이 되었었겠죠. 그때는. 아니면 그걸 제작을 하다가 취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착공 추진을 하면서 2025년에 착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미 이제 기자재는 준비가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매몰 비용은 회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거의 확정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시점까지 나왔기 때문에 착공이 2025년이라고 해서 느리게 건설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피해를 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내부에 있는 기자재를 주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 기자재는 착공으로부터 이전에 선제적으로 발주가 되고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이렇게 구체적인 시점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것도 이제 3년 뒤에 착공을 한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기자재는 준비가 되었거나 아니면 준비를 이제 급하게 시작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2025년 상반기에 신한울 3, 4호기 착공 시점을 제시를 했고, 그래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에너지 기본 계획, 그리고 전력 수급 계획, 수급 기본 계획 등의 이제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을 추진해서, 그러니까 원전 수명 연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명 만료 된 원전을 이제 수명 연장을 해서 운영 허가를 신청하는 일정을 마련을 했고요. 그게 이제 내년 상반기에 고리 2호기, 내년 하반기에는 고리 3호기 두 개에 대해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원전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있는 그 파트들을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핵 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 용기를 또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장고를 또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들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기대가 되는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나오듯이 2030년까지 10기에 대해서 수명 만료 예상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원전 수명을 좀 늘리면서, 그리고 신규 원전 신한울 3, 4호기를 건설을 하면서 그 에너지에 대해서 좀 커버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 정책이 상당히 이제 친원전 쪽으로,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시장이 기회가 많아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자, 연 10조 원 규모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장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 보관 중인 포화 상태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중간 저장하는 핵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용기 캐스크라고 하죠. 프로젝트가 올 연말부터 발주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리 1호기 등의 원전 해체가 가시화가 되면서 국내 처음 진행되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사업이고요.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련원자력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서 고리 원전 등 경수로 원전 부지 내 한시적으로 건식 저장 시설 마련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습식 저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식 저장 시설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중 이제 검토되고 있는 방법이 콘크리트 또는 금속 소재로 만든 용기 캐스크에 사용 후 핵연료를 담아 보관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습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전 내부에 있는 그 수조에다가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을 하는데, 그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거의 꽉 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건식 저장 용기를 이제 만들고 혹은 보관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난해 미국 TMI 원자력 발전소에 수출한 캐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에 캐스크를 수입을 해가지고 핵연료를 보관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기술력이 검증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당 1,000억 단위로 발주가 예정이고요. 앞으로 이제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핵 사용 후 만료가 되는 이제 그 원전이 10개입니다. 그래서 10개에 대해서 수명 연장을 하면서 이제 하나당 1,000억씩, 그러니까 원전 하나에 또 몇 개의 사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상당히 이제 좋은 그런 기회가 될 것이죠. 그래서 원전 해체 입장에서도 이제 이런 핵 처리에 대한 그런 방안과 그 다음에 저장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이제 준비할 수 있는, 또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오라노 등 이제 사업을 욕심을 내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핵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내부의 기자재, 핵심 기자재들을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핵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캐스크, 저장 용기 이런 것들을 또 하고요. 그 다음에 원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제어 설계도 상당히 기술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저는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올해 말부터 발주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발주 일정과 발주 금액을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한 해 소요될 사용 후 핵 연료 처리 비용은 최대 1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 5조 원에서 최대 10조 원 규모로 약 1,000억 원씩 50건에서 100건이 발주될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게 한 해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신규 원전 건설에도 상당히 이제 우리가 관심을 많이 쏟고 있었지만, 앞으로 이제 사용 후 원전 수명이 다 되어가는 원전이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그동안에 원전 붐이 한번 일어나고, 10년 동안 후쿠시마가 일어나고 이제 좀 유지가 되던 그 원전 시장이 다시 한번, 커질 수 있는 르네상스, 원전 르네상스가 오는 그 시기인데, 이전에 선제적으로 지었던 이 원전들이 다시 한번 이제 이건 빨간색으로 표시할까요? 수명 만료된 원전들이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원전 해체라든지 아니면 핵 저장 용기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핵을 저장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이제 수명 연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는 이 시장이 정말 다양합니다. 네. SMR도 있고요. 신규 대형 원전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수명이 다 된 원전, 이런 캐스크와 같은 핵 폐기물 보관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원전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뭐 그런 사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업들을 보았을 때는 정말 다양한 사업들이 많다. 네. 그래서 그 캐스크를 개발하는 기업들 두 개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표적이고, 네, 그 미국에 이제 수출한 경험이 있고, 그게 최초 수출이었고요. 그 다음에 캐스크 5세트를 공급을 했고, 두산 에너빌리티 개발한 캐스크는 약 11종류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오라노가 전 세계 캐스크 시장의 60%를 선점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기술력이 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수년 동안 다져온 사용 후 핵연료의 운반 및 저장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 세아베스틸과 함께 연말 발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두 개 정도, 네. 그 다음에 4개 정도네요. 네, 홀텍과 그 다음 독일 쪽에 GNS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쟁 업체들이 있지만 이런 시장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찾아온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지금 여러 사업에 다방면으로 좀 기술력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그런 횡보가 그런 것들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산, 미국 그린 수소 스타트업을 또 투자를 했고요. 두산 퓨얼셀의 미국 법인, 하이엑시온 베르소겐을 또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엄청나게 투자를 한 것은 아니지만, 탄소 배출 없이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를 하고 시장 선점에 나서기 위해서 두산 퓨얼셀의 미국 법인인 하이엑시움이 이제 수소 스타트업 베르소겐에 이렇게 180억 상당의 투자를 유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수소 산업으로 좀 본격적으로 진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수소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요.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계속 그 기술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또 새로운 그 수소 생산법을 그린 수소 생산법을 또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르소겐의 기술력을 보면 미국 델라웨어 대학 그 생명화공학과 학과장 출신인 뭐 유샤난 이제 설립한 회사고요. 음이온 고분자 전해질막을 이용하는 음이온 교환막이라고 하죠. AM 방식의 수전해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수전해 기술이라는 것은 물을 분해해 가지고 그 물을 분해해서 나오는 그 수소와 산소 그 OH죠. 그걸 통해서 이제 전기를 흘리는 방법인데요. 아무튼 그런 물에 전기를 가해서 이렇게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을 통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그 기술을 가진 기업에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에 대한 수소 산업의 준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원전 사업, 그 다음에 원전 해체 혹은 원전 수명 연장을 하기 위한 핵 폐기물 저장 용기 그런 것들도 지금 수면에 떠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SMR, 그리고 수소
해상풍력까지 지금 아주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고, 지금 뭐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있긴 하지만 분명히 올해 연말까지는 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 그걸 이제 한 달 만에, 한두 달 만에 모든 것을 결정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외적인 상황이 원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냥 흐름만 좀 지켜보시고, 본격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정해지는 것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고요. 내일은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영상은 좀 생략하고 금요일에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